여러분, 한순간의 결심이 인생을 바꿔놓을 선택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마지막 용기를 낼 삶의 의지조차 잃어가던 한 일본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격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그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일이 과연 무엇일지, 마지막 기회 속에서 그녀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감동 2스푼은 구독자님의 마음을 모아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노 미도리입니다. 도쿄 최고의 부촌인 데는 초우에서 유키노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집은 넓은 일본식 정원이 있는 3층 양옥이었고 어릴 때부터 메이드와 가정부가 저를 돌봐주었죠. 아버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회사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의 교육과 예절에 엄격하셨어요. 어린 시절 제 방에는 언제나 최신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아버지의 캠코더였어요. 10살 때 처음 그것을 만졌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무거운 캠코더를 어설프게 들고 정원에 매화꽃을 찍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 부모님 몰래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샀어요. 친구들이 쇼핑몰에서 옷을 구경할 때 저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하굣길에 만난 길고양이의 일상을 단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교내 영상제에 출품하기도 했죠. 선생님들은 제 재능을 칭찬해 주셨고 저는 점점 더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방을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책상 서랍맨 아래 숨겨두었던 카메라와 제가 찍은 영상들, 그리고 시나리오 습작들을 발견하셨죠.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 아버지는 제가 아끼던 카메라를 방 바닥에 내던지셨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카메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메모리 카드도 부서져 버렸어요. 그토록 소중히 담아두었던 제 작은 영화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유키노가의 딸이 이런 하찮은 짓을 해서야 되겠냐며 내일부터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라는 아버지의 음성은 차가웠고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조차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문 밖에서 한숨만 쉬실 뿐이었죠. 아무도 제 편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반항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도 했고 아버지의 출근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꿈을 이해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어머니는 네가 아버지 속을 썩인다며 되려 저를 꾸짖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못한 채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와세다 대학교 방송학과에 입학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석이 되었죠. 밤마다 몰래 시나리오를 쓰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아버지 몰래 해야 했어요. 부서진 카메라 파편을 모아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죠. 그건 제 꿈이 산산조각 난 그날의 기억이자 언젠가는 꼭 다시 시작하리란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발음 교정을 위해 매일 아침 마른 콩을 물고 뉴스를 읽었고 표정 관리를 위해 거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은 제가 변화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하셨어요. 역시 내 딸이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곤 했죠. 수석을 놓치지 않은 채 졸업한 저는 주변의 기대대로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요. 부유한 집안의 딸이자 많은 여성들이 선망하는 아나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매일 밤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방송국 생활은 겉보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완벽한 메이크업과 의상으로 무장하고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야 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제 진정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처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차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전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방송국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대기실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넌 유키노가의 딸이야. 품위 있게 행동해야만 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이제는 제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네요.
아나운서로서의 제 삶은 누가 봐도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지역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로서 아침 뉴스와 저녁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니까요. SNS에는 매일 수십 개의 팬 댓글이 달렸고 지역 행사의 사회자로 불려다녔죠.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며 늘 흡족해 하시곤 하셨어요. 자신의 딸이 훌륭한 숙녀가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 밤 방송국 일을 마치고 돌아와 화장을 지울 때면 거울 속에서 낯선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화장대 서랍, 맨 아래 숨겨둔 부서진 카메라 조각들을 만지작거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죠.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영화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며 울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전 의미 없는 물음을 되뇌이곤 했어요. 그날 부서진 나의 첫 카메라처럼 내 꿈도 정말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난 걸까? 만약 그때 아버지에게 더 강하게 맞섰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을까?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겠지? 난 벌써 30살이고 30이 된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점점 스스로가 만든 무기력 속에 저를 가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건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회의에서였어요.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조심스레 꺼내봤죠. 지역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영화감독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방송으로나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제 아이디어를 들은 직속 선배인 타케우치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돈도 안 되는 기획안을 아이디어라고 들고 오다니. 역시 여자들은 안 된다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의 비웃음 가득한 표정은 첫 회의에서 일그러졌어요. 여자 아나운서에게서 이런 기획이 나왔다고. 국장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굳은 표정의 타케우치 선배를 보며 저는 자신감을 가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음 회의에서 타케우치 선배가 제 기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는 제가 작성했던 구성안까지 보란 듯이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탁월한 기획이에요. 타케우치 씨. 이런 걸 기다렸답니다. 국장님의 환한 미소와 칭찬이 이어졌고 전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바보같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품위 있는 숙녀는 결코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였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제가 발탁되었거든요. 제 기획을 훔쳐간 타케우치 선배의 지시 아래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매 촬영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타케우치 선배가 술에 취해 제 분장실로 들어왔더군요. 유키노, 우리 프로그램 잘 돼가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의 숨결에서 진한 술 냄새가 났어요. 제 분장실에서 나가달란 말에도 코웃음 치던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꺼림칙한 느낌에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순간 타케우치 선배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똑똑한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새침 떠는 거냐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전 도망치듯이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책상 위에는 인사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죠. 심야 뉴스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의 좌천이었던 거예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는 품위 있는 숙녀를 연기해도 이 세계에서 전 그저 예쁜 얼굴의 여자 아나운서일 뿐이라는 걸요. 방송국 화장실에 숨어 울던 그날, 전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완벽한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져 엉망이 된 얼굴. 그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16살 미도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묻고 말았죠. 이게 정말 아버지가 말한 품위 있는 삶일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은 유난히도 길고 힘든 하루였어요. 심야 뉴스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다 되어 방송국을 나왔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발이 묶이고 말았죠. 정말 최악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역 앞 작은 선술집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곳에서 우연히 반가운 얼굴을 마주쳤어요. 사야카 선배였죠. 카운터 구석에 외로이 앉아있던 그녀가 절 알아보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와세다 시절 방송학과의 스타였던 사야카 선배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때는 광고계를 주름잡던 그녀가
지금은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사야카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어요. 광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 뒤에는 저와 똑같은 아픔이 있었더군요.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그녀도 저처럼 아버지의 강요로 원치 않는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영대 복수 전공을 강요받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꿈을 포기한 채 대기업 입사를 선택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선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려 했지만 업계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고 해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는 그녀의 고백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찾아왔어요. 술 기운이 오른 탓일까요? 사야카 선배가 들려준 좋은 알바 이야기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밤에만 일한다는 것,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만 하면 된다는 것. 그 순간 사야카 선배의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선배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생각했어요.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였던 제가, 광고계의 샛별이었던 사야카 선배가 이제는 이런 제안을 주고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요.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시던 품위 있는 삶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빗속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온몸이 젖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죠. 머릿속엔 사야카 선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우리가 꿈꾸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한계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무너진 화장 사이로 눈물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방송을 진행하는 제 모습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은 건 꿈도 자존심도 잃어버린 채 겨우 버티고 있는 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부서진 카메라 조각을 꺼내보았어요. 16살의 제가 그토록 꿈꾸던 영화 감독의 꿈, 그리고 사야카 선배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삶.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결국 이렇게 무너져버린 걸까요?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무너진 꿈을 닦아내리기라도 하듯 그렇게 새벽녘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사야카 선배와의 만남 이후 삶이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심야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사야카 선배라는 이름이 떴을 때 처음엔 무서워서 받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2달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터라 혹시 그 알바 이야기를 다시 꺼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3번째 전화가 울릴 때쯤 전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사야카 선배의 것이 아닌 듯 했어요. 그날 밤 들었던 쉰 목소리도 절망에 잠긴 톤도 없었죠. 대신 생기 넘치고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더군요. 사야카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그날 밤 이후 그녀 또한 정말로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 디렉터가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한국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았다고 했죠. 처음엔 그녀도 반신반의했지만 면접을 보러 갔던 한국의 광고 회사에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능력만을 평가해 주었다고 했어요. 성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가 가진 창의력과 경험만을 눈여겨보았다고 말했죠. 선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낯설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지금은 팀장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꿈꾸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들었어요. 그날 밤 술집에서 만났던 초라한 모습의 사야카 선배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하지만 영상통화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화면 속 사야카 선배는 제가 기억하는 와세다 시절의 그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빛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이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답니다. 미도리, 너도 여기로 와보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대, 방송국에서의 지위, 그리고 익숙한 일본에서의 삶,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야카 선배는 제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지 우선 한국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고사했지만 선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수락하고 말았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이 마치 제 지난 날들처럼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함께 소중하게 챙긴 부서진 카메라 조각이 들어있었죠. 이따금 가방에 손을 넣어 만져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부서진 카메라의 한 조각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건 제가 포기했던 꿈에 대한 작은 징표이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적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저도 사야카 선배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두렵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는 휴가를 냈지만 이게 정말 며칠간의 여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생각할수록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그 묘한 부유감이 마치 제 현재 심정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3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도착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가도 때론 어린아이처럼 들뜨기도 했죠. 사야카 선배를 만난다는 설렘보다도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착장 게이트를 나서자 사야카 선배가 환한 미소로 절 반겨주었어요. 영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공기가 그녀를 이렇게나 바꿔놓은 걸까요? 사야카 선배의 표정 때문인지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동시에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표정, 방송국 동료들의 수군거림,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한 시작,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만은 않더군요. 마치 오래전 부서진 카메라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일본의 공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더군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전철 안에서도 5G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고 디지털 안내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죠. 일본에서도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야카 선배가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한국의 대형 영화 제작사였어요. 선배의 회사와 협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사야카 선배의 말대로 이곳에서는 여성 감독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0대 초반의 여성 감독이 대작 영화를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회의실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닌 순수한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자신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곳이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사야카 선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마치 빛의 향연 같았어요. 대형 빌딩들의 LED 파사드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도쿄와는 또 다른 세련됨이 느껴지더군요. 여기선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어. 사야카 선배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실제로 그녀가 일하는 광고 회사에서는 여성 임원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야근도 거의 없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덕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여성 영화인들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들렸답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그들의 모습이 제가 그토록 꿈꾸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진 감독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작품의 가능성만으로 평가한다는 거였죠.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골목길을 걸으며 본 한국의 모습도 흥미로웠답니다. 카페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서빙하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미는 잃지 않은 것 같더군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사야카 선배가 데리고 간 한강공원에서 멋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여기 있었다니. 차별 없이 평가받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곳. 부서진 카메라처럼 산산조각 났던 제 꿈이 이곳에서라면 다시 모아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고층 빌딩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이더군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품위 있는 삶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닌 자신의 꿈을 당당히 추구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곳에 온다면 제 인생도 사야카 선배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방 속 부서진 카메라 조각을 꺼내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이 30년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처음으로 오랫동안 담아왔던 제 진심을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 한국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께 설명해드렸어요. 여성 감독들이 대형 영화사에서 당당하게 작품을 만드는 모습,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시스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까지, 특히 한국의 영화 산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지 예술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품위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건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시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곳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완비된 실습실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감독님들의 강해,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업 중에 제가 일본인이라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가진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독특한 강점으로 봐주더군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작품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해줬어요. 그리고 특히 감동받은 건 한국의 영화 제작 환경이에요. 스태프들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여성 스태프들도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더군요. 촬영 현장에서 처음 메가폰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이란, 제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전 첫 단편 영화를 완성했어요. 부서진 카메라의 꿈이라는 제목의 자전적 이야기였죠. 영화제에 출품했는데 놀랍게도 신인감 독상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문득 그때 부서진 저의 첫 카메라가 떠올랐죠. 이제 전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해요. 제 손에는 상장이 들려있고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니까요. 한국에서 제 꿈을 펼쳐보려고 해요. 아직도 많은 일본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사회의 벽에 부딪히고 있죠.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곳은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곳,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수직적인 위계 질서보다 능력을, 성별보다 실력을 중요시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곳에선 우리가 여자니까라는 말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온전히 한 사람의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은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요. 부서진 카메라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서 찾은 용기와 자신감으로 언젠가는 일본 영화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요. 언젠가 도쿄에서도 여성 감독들이 당당하게 메가폰을 잡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제 꿈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유키노 씨와 사야카 씨처럼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꿈을 찾아 도전하는 일본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